안녕하세요. 전 50대 아줌마입니다. 시간이 빠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어느새 제 나이 50대 중반을 넘어 60을 향해 가고 있네요. 3, 40대 땐 아이들 낳아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살아왔어요. 아이들 다 자라서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해서 이제 좀 한숨 돌리고 보니 제가 이렇게 늙어버렸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남편은 아니라고 아직 젊다고 지금부터라도 자기랑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운동도 다니자고 해요. 그럴 때 보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남편이 있는 게 낫다 싶습니다. 이 나이에 남편이라도 없으면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혼자 얼마나 헛헛하겠어요. 처음 남편과 결혼할 때 이런저런 고민도 많이 하고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는 게 맞나 생각도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남편에게 고마운 게 너무 많아요. 그때 내가 그렇게 밀어냈는데도 제 곁에 남아 결혼한다고 고집 피워줘서요. 지금의 남편이 아니었다면 착하고 예쁜 우리 새끼들도 없었을 거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사실 전 지금의 남편과 초혼이 아닙니다. 재혼이에요. 남편은 저와 초혼이었고요. 시작부터 남편이 믿지는 장사다 보니 제가 주눅이 들어서 남편이나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쩔쩔맸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특히나 시부모님 옆에서 기죽지 말라고 오히려 더 시부모님 앞에서 저에게 잘 해줬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에 시댁에 갔을 때예요. 지금이야 애들 낳고 산 지가 20년이 넘었으니 시부모님도 더는 옛날 얘기 안 하시지만 그때만 해도 시부모님께서 절 며느리로 드리는 걸 반대하셨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시댁에 가도 반가워하시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주방에 들어가면 본체 만차하시고 마치 저를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처럼 대하셨죠. 넌 결혼해서 살림도 해봤다는 애가 몸이 그렇게 굶더니 네 남편이랑 시아버지랑 배고플 텐데 굶겨 죽일 작정이야. 얼른 얼른 움직여. 네, 어머니. 제가 아직 어머니 댁 살림이 손에 안 익어서 그런가 봐요. 원래 전 누구한테 살갑게 잘하는 성격이 아닌데도 시어머니께 잘하고 싶은 마음에 안 하던 너스레도 떨고 했습니다. 아이고, 이 집 저 집 살림 많이 해봤을 텐데 우리 집 살림은 좀 다른가 보지? 저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툭 하면 전에 제가 결혼했던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셨어요. 전 남편한테도 이렇게 했냐는 둥, 전 시부모 앞에서도 이렇게 했냐는 둥 하시면서 해봐야 좋을 거 하나 없는 얘기를 자꾸만 하셨죠. 물론 시어머니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귀한 아들 결혼 경력까지 있는 이혼이한테 뺏겼으니 속상하실 만하죠. 그래서 저도 처음엔 시부모님께 어떻게든 예쁜 며느리로 보이고 싶어서 살갑게도 하고 여우같이 굴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시작부터 잘못됐는데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죠. 제가 뭘 해도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시고 잔소리를 하시니 언제부턴간 저도 더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서 제게 구박을 하실 때마다 남편이 제 편을 들고 언성을 높이니 오히려 시부모님과 남편의 사이까지 멀어지게 됐죠. 전 아무리 그래도 저 때문에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가 틀어지는 건 싫어서 남편에게 시부모님 앞에서 제 편을 들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어떻게 그래? 당신은 나 하나 보고 이 집에 시집 온 건데 내가 자기 편 안 들면 누가 자기 편을 들어줘? 남편은 좋은 사람입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제 옆에서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어요. 당신이 언제나 내 편인 건 난 알아. 하지만 나 때문에 당신이 자꾸만 어머니 아버님이랑 사이 안 좋아지는 거 나 너무 속상해. 나 어머님 아버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 다 괜찮으니까 자꾸 나 때문에 화내지 마. 당신이 자꾸 내 편만 들고 싸고 도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더 얄미워서 그러시는 것 같아.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기껏 애지중지 키워놨더니만 애먼 여자한테 푹 빠져서 부모도 못 알아보는 아들놈이 뭐가 예쁘겠어요. 당신도 알잖아. 나 전 남편이랑 시부모님이랑 어떻게 살았는지. 다른 건 몰라도 나 시댁 식구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어.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노력해서 시부모님께 어떻게든 사랑받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좀 도와줘. 당신까지 부모님이랑 사이 벌어지면 나 앞으로도 어머님 아버님께 예쁨 받기 힘들어. 남편은 쉽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전 남편과 결혼할 때부터 이미 각오한 일이라 힘들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아무리 제가 미워서 하시는 얘기라도 전 다 감수하고 부족한 만큼 좋은 며느리가 되기로 다짐했으니까요. 이래서 뭐든 경력직이 낫다고 하나 봐요. 실패한 결혼이라도 한번 해봤다고 맷집이 좋아졌거든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 남편과 결혼해서 살았던 그때를 생각하면 사실 지금의 시부모님께서 제게 하시는 건 시집살이도 아닙니다. 전 시부모님들은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분들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긴 했는지 요즘 들어 자꾸만 옛날 일이 생각나는 게 이상하네요. 이젠 잊고 살만도 한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때 일이 떠오르면서 서러움에 사무쳐요.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곱게 자랐다면 곱게 자랐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집안이 유복해서 중고등학교 때까지 부족한 거 없이 편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전 어머니와 살게 됐죠. 그땐 부모님이 왜 이혼하시는지 이유도 모른 채 어머니를 따라 나섰는데 나중에 커서 어머니께 들으니까 아버지께서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꽤 오랫동안 어머니를 속이고 계셨대요. 그때 제가 대학 때인데 아버지께서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죠. 부모님이 이혼하시고도 전 종종 아버지를 만났었기에 아버지의 죽음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야 당연히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가겠다고 했는데 어머닌 가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전 그런 어머니가 이해가 안 돼서 어머니께 처음으로 화를 냈죠. 아무리 이혼한 사이라도 한땐 부부였는데 왜 그렇게 모질게 구냐고요. 아무리 이혼한 사이라도 그렇지 15년을 부부로 살고 자식까지 있는데 엄마는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아? 제 말에 순간 어머니께서 서러우셨는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전 놀라서 어머니께 왜 그러냐고 제가 말실수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선 제 손을 꼭 붙잡고 괜찮다고 오히려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시면서 지난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속이고 몇 년 동안이나 바람을 피우다가 나중에서야 어머니가 알게 돼서 이혼한 거라네요. 이래서 부부는 남이라는 거야. 자식까지 낳고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날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니? 난 몰랐어. 아빠가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엄마 미안해.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네가 어릴 때부터 유난히 네 아빠를 많이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너한테는 말 안 하려고 했어. 그래도 자식이라고 너 하나인데 너까지 네 아빠 미워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그 인간은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네. 어떻게 너 시집가는 것도 안 보고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릴 수가 있니? 아이고 나쁜 인간. 어머니는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장례식장에 가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전 어머니께서 펑펑 우시는 모습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대로 아버지의 죽음에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요. 사실 어머니의 얘기에 저도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가지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도 아버지의 불륜 사실이 충격이었거든요. 특히나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바람을 피웠다는 상대가 저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던 고교 동창들이 있어요. 거의 매달 그 친구들끼리 모여 가족 단위로 모임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했었습니다. 그중 아버지와 학창시절 내내 전교 1, 2등을 앞다퉜다는 여자 동창이 계셨어요. 그분도 유부녀였고 저보다 어린 애도 있었죠. 두 분은 만나면 항상 티격태격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서로 공부를 잘했다고 하면서 싸웠죠. 심지어 어머니와 그 아줌마랑도 가깝게 지냈고요. 그런데 그 아줌마랑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네요. 거기다가 두 사람이 바람 피우는 모습을 어머니가 직접 목격했대요. 다 같이 제주도에 놀러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라 기억이 납니다. 그날 새벽에 어머니가 잠에서 깨서 옆을 봤더니 아버지가 안 계셨답니다. 어머니는 화장실에 갔나 보다 하고 다시 자려고 했는데 한참이 돼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셨대요. 어머니는 걱정이 돼서 아버지를 찾아 나섰고 하필이면 그 순간에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광경을 거실에서 보고야 만 겁니다. 아버지와 그 아줌마가 둘이 좋아서 뒤엉켜 있는 모습을 말이죠.
어머닌 그대로 몸을 돌려 도망치듯 제가 있는 방으로 돌아왔대요. 드라마에서 보면 왜 도망가나 바로 달려들어서 두 연놈 머리끄덩이를 다 뽑아버리지 했는데 막상 내가 그 상황에 놓이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더군다나 더 웃긴 게 잘못한 건 그 둘인데 내가 더 겁이 난다는 거야. 이걸 어쩌나 내 새끼 어쩌나 싶어서. 저도 기억이 나요. 제주도에서 신나게 놀아서 좋았는데 아침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서울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아버진 두고 저랑 둘만요. 저는 왜 우리만 올라가냐고 연신 물었는데 어머닌 급한 일이 있다고만 하셨죠. 아버지도 영문을 몰라 그럼 같이 올라가자고 했는데도 어머니가 아니라고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놀러 온 건데 더 놀다 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저와 둘이서만 먼저 올라오셨어요. 그때 어머니는 먼저 서울에 올라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상담도 받으시고요. 제가 새까맣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 어머니에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같은 여자로서 어머니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아무리 자식이 있다고 해도 그런 상황에서 침착하게 절 데리고 나왔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어머니처럼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미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친정 어머니는 이혼하시고 나서도 절 훌륭하게 잘 키워주셨어요. 아버지와 살 때만큼 경제적으로 여유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저에게 해주실 수 있는 건 다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전 어머니께서 해주신 만큼 보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이혼도 하고 혼자 사시면서도 오로지 저만 챙기시며 제가 잘 살기만을 바라셨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는 못나게 사는 모습만 보여드렸거든요. 전 아직도 그게 가장 후회돼요. 제가 전 남편이랑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아직 나이도 젊으니 천천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철없던 제가 뭣도 모르고 결혼을 서둘렀거든요. 전 첫 결혼을 20대 초반에 했어요. 지금 같아도 20대 초반에 결혼하겠다고 하면 사고 쳤냐고 물어보고 주변에서도 다들 말리잖아요. 그때도 20대 초반에 결혼하겠다고 하면 다들 왜 그렇게 빨리 하냐고들 했어요. 남들도 그러니 어머니는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뭐가 그렇게 급해? 더군다나 윤식이 아직 사법고시도 못 붙었잖아. 당시 전 남편이 법대생이라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오빠가 사법고시 붙고 나서 결혼하면 좋기야 좋지. 근데 엄마도 알다시피 우리가 한두 달 만난 사이도 아니고 벌써 3년이나 만났잖아. 윤식 오빠 작년에 시험 떨어지고 의기소침해 있는데 내가 옆에서 살뜰하게 내조하고 싶어. 오빠도 내가 옆에 있어야 시험 합격할 것 같다고 하고. 그땐 제가 너무 어렸어요. 당시에 제가 전문대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돈도 벌고 있을 때였거든요. 지금 같으면 당연히 더 열심히 일해서 돈 좀 모이면 결혼하자 했을 텐데 그땐 전 남편이 너무 좋아서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사법고시에 떨어지고 의기소침해서 더는 안 되겠다고 사법고시를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여자친구로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그 어려운 시험 이제 한 번 떨어지고 벌써 의기소침해하면 어떡하니? 걘 도대체 그 소심한 성격으로 그 어렵던 서울대 법대를 어떻게 들어갔다니? 사내놈이 영 부실하고 소심한 게 난 아무리 서울대라도 그놈 마음에 안 들어. 연애를 3년 넘게 했다 보니 양가 가족들이 오고 가며 볼 일이 자주 있었어요. 전 남편도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고요. 어머니도 처음엔 전 남편이 서울대생이라는 말에 좋아하셨지만 보면 볼수록 남자다운 모습이 없고 약해 보이는 게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남자가 저렇게 유약해서 가정을 어떻게 꾸리냐고요. 엄마는 내 학벌에 서울대 다니는 남자친구면 감지덕지하지. 또 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 결혼은 엄마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니까 그냥 좀 하게 놔두세요. 엄마도 맨날 나 보면 귀찮다고 빨리 시집이나 가버리라고 했잖아. 그땐 저도 전 남편에게 빠져서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절 가장 걱정하고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거야 네가 맨날 윤식이랑 논다고 늦게 들어오니까 그럴 거면 그냥 아예 둘이 살림 합치라고 농담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진짜 살림 합치겠다고. 다른 남자들은 사법고시 붙을 때까지 결혼 안 한다고 버티다가 사법고시 딱 합격하고 나면 마음 돌아선다는데, 우리 윤식 오빠는 나랑 결혼해야 사법고시 붙을 것 같다고 결혼부터 하겠다잖아. 이렇게 착한 남자가 세상에 어딨어?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눈에 뭐가 씌었는지, 남자가 뭘 그렇게 좋다고 결혼하겠다고 목을 맸는지 모르겠어요. 잘났다, 잘났어. 네가 좋다는데 엄마 말이 들리겠니? 근데 너, 윤식이도 윤식이지만 너 그 유난한 부모 비위 맞출 수 있겠어? 아유, 난 오다 가다 한 번 봤지만 세상에 그런 유난한 부모는 처음 봤다. 처음 봤어. 자기 아들 새끼 서울대 좀 다닌다고 맨날 뻐기고 자식만 잘났다고 하는데 어쩜 그렇게 남의 자식을 하녀 취급을 해? 엄만 그 집 마음에 안 들어. 제가 문제예요. 전 남편 내조하겠다고 처음 사귈 때부터 집에 있는 반찬이니 김치니 매일 싸다가 바쳤거든요. 그랬으니 전 시부모님도 당신네 아들한테 쩔쩔 매는 제가 만만했을 거예요. 친정 어머니가 속상해할까봐 제가 자세히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처음 전 남편과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전 시부모님께서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당연한 거죠. 기껏 아들 서울대 법대까지 보내놨는데 어디서 듣지도 못한 전문대나 다니는 애가 여자친구라고 집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내가 좋아서 다 한 걸 가지고 엄마는 아직도 그 얘기야. 오빠가 공부하느라 힘드니까 오빠 부모님도 걱정돼서 나한테 잘 좀 부탁한다고 그러시는 거지. 제가 말해놓고도 웃기긴 했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그분들 마음엔 들지 않는데 저 혼자 어떻게든 그 집 며느리 되어보겠다고 빌빌거리며 한 거라고 할 말이 없었죠. 부탁은 무슨 완전 종부리듯 하더구만. 그러다가 평생 남의 집 식모살이 하는 수가 있어. 아이고, 앞으로 검사 사모님 될 몸더러 식모라니?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오빠랑 결혼하면 엄마 호강시켜 줄게. 말은 잘해요. 엄마는 호강까진 바라지도 않으니까 제발 너라도 남편 사랑받고 시부모 사랑받으면서 잘 살아. 엄마 너한테 바라는 거 딱 그거 하나뿐이야. 그때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시큰거립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서 어머니 말을 듣고 결혼에 관해 조금 더 생각했다면 전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을 거고 그랬으면 이혼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전 남편과 전 20살 간 넘어서 처음 만났어요. 당시에 전 남편은 서울대 법학과 학생이었고 전 경기도에 전문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교 타이틀만 봐선 절대 둘이 만날 수 없는 조합이었지만 저희 본가가 서울대 근처라 제가 그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남편도 저와 같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전 남편은 저보다 3살 위에 군대도 갔다 왔지만 어딘지 사람이 유약하고 어리숙했어요. 전 남편은 워낙 공부 말곤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공부만 했으니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자랐나 보더라고요. 아르바이트 할 때도 하도 실수를 많이 해서 제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철없던 그 시절에 전 남편의 그런 점에 끌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다니는 데다가 나이도 많은 사람이 어딘지 어리숙하니 저도 모르게 모성 본능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하나하나 챙겨주게 됐고 그러다 연애도 하게 됐어요. 결국은 이혼하게 됐지만 연애하는 동안은 전 남편과의 사이는 좋았습니다. 지금 와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제가 전 남편을 옆에서 챙기면서 이상한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땐 전 남편을 돌보면서 제 역할에 취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로지 사법고시에 통과해서 검사가 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게 안쓰럽기도 했고 공부를 하느라 잘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게 신경이 쓰여서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전 남편도 제가 옆에서 살뜰하게 챙기는 걸 마다하지 않았고 고마워했고요. 물론 전 시부모님은 그때도 절 썩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전 남편은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자주 반찬도 가져다 주고 집 청소도 해주느라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도 퇴근하고 오는 길에 전 남편 생각이 나서 시장에서 과일을 잔뜩 사서 갔습니다.
전 남편과 과일을 좋아해서 제가 월급날이면 과일을 잔뜩 사다가 예쁘게 손질해서 냉장고에 쌓아뒀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전 시부모님이 와 계셨어요. 양손에 바리바리 들고 들어오는 과일을 보시곤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끼셨습니다. 너는 누가 아버지 없이 큰애 아니랄까봐 지금 시간이 몇인데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드나드니? 네가 아무리 만난 지 몇 년이 됐다고 해도 주변에 보는 눈이라는 게 있는데 다 큰 처녀가 매일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드나들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당시에 저와 전 남편이 만난 지가 3년이나 됐을 텐데도 전 시어머니는 혹여나 주변에 누가 우리가 같이 다니는 걸 보기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했어요. 아이고 내버려둬. 지가 워낙 우리 아들한테 빠지는 걸 아니까 불안해서 저렇게 물심양면하는 거지. 우리 아들이 잘나도 너무 잘나서 한눈 팔까봐. 전 시부모님은 제가 당신들 아들한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는데도 제가 전문대를 나오고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이유로 무시했어요. 툭하면 배운 게 없고 남자 도망갈까봐 혈안이라는 말을 쉽게 하셨죠. 다 저 생각해서 과일이며 먹을 거며 사가지고 오는 건데 왜들 그러세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둘 결혼할 건데 사람들이 좀 보면 어때요? 그땐 그래도 전 남편이 저밖에 모를 따라 자기 부모 앞에서도 제 편을 들었어요. 저 아니면 자긴 아마 굶어 죽었을 거라고 하기도 하고 저 아니면 다른 여자랑은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말도 스스럼 없이 했죠. 그럴 때면 전 시어머니가 바닥을 치고 하소연을 했어요. 아이고 아까워 죽 써서 개 준다더니만 딱 그 짝이야. 내 조카들은 우리 아들보다 한참 못난 대학 나왔어도 의사 며느리에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까지 보더구만. 나는 천생에 먼 죄를 지어서 서울대 나온 아들놈 애비도 없는 년한테 뺏기게 생겼네. 엄마 그만 좀 해. 무식하게 며느리 될 사람한테 년이 뭐야 년이. 나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두 분 다 그만 돌아가세요. 아직 결혼도 안 해서 진짜 며느리도 아닌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애비가 없네 마네 할 때 진작 정신 차리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철없던 전 남편만 믿고 홀라당 넘어가서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멍청하긴 너무 멍청했어요. 나이가 어려 세상 물정을 모르다 보니 남자한테 홀라당 넘어가 친정 어머니한테도 너무 못할 짓만 했습니다. 아직 사법고시도 패스하지 못한 채 결혼식을 올리는 마당에 전 시부모님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저에게 요구하는 게 많았어요. 난 아직도 내 아들이 너 같은 애랑 왜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만 내 아들이 죽어도 너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하는 거야. 귀한 내 아들 호라비로 늙어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알죠, 어머니. 윤식 오빠에 비해서 제가 많이 부족한 거요. 그만큼 제가 살면서 어머님 아버님께도 잘하고 윤식 오빠도 잘 내조할게요.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도 도대체 뭐가 좋다고 전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까지 했어요. 그런 와중에 전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는 너희 결혼하는데 10원 한 푼도 못 도와준다. 내가 마음에 드는 며느리도 아닌데 뭐하러 잘난 내 아들 뺏기면서 집 해주고 결혼식까지 치러준다니. 집은 대충 윤식이 살던 하숙집에서 살림 합치고 식은 나중에 윤식이 고시 패스하고 나면 올려. 사실 신혼집이야 어디에 살든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결혼식을 지금 당장이 아닌 나중에 고시 합격하고 나서 올리라는데 그건 싫었습니다. 어찌 됐든 결혼인데 당연히 식은 올릴 줄 알았거든요. 집이야 어디서 살든 상관없지만 그래도 식은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식은 올리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어른들 앞에서 제 의견을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결혼식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그래도 친정 어머니는 제 결혼을 달가워하지 않으셨는데 식까지 안 올리고 그냥 둘이 산다고 하면 속상해하실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전 시부모님도 완강하셨습니다. 식은 절대 안 된다고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이제 보니까 너 욕심이 과한 애구나. 너야 사람들 앞에서 내 아들 자랑하고 싶겠지만 우리 입장에는 너 우리 가족들 앞에 내세우기 창피해. 거기다가 내 아들이 아직 고시 통과도 못했는데
결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겠니?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공부 안 해서 떨어진 거라고 할 거 아니야. 그때가 전 남편이 3번 고시에서 떨어졌을 때였어요. 그래서인지 전 시부모님이 많이 예민하셨어요. 아무래도 가족들 사이에서 당신네 아들이 제일 잘났다고 매번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셨을 텐데 사법고시에 붙지도 못하고 내세울 거라고는 없는 저 같은 여자랑 결혼까지 한다고 말하기니 싫으셨나 보더라고요. 뭐? 결혼식을 안 해? 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식도 안 올리고 왜 괜히 남의 집에 들어가서 뒤치다꺼리를 해? 그게 돈 거지 결혼이야? 사법고시에 합격할 때까지 혼인신고도 안 할 거라는 말은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는 소리에 화를 내시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그게 남의 집 식모로 가는 거지 무슨 결혼이냐고요. 남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 너 그러다가 그 자식이 고시 패스하고 너랑 안 살겠다고 하면 그땐 어쩌려고 그래. 엄마는 윤식 오빠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해. 윤식 오빠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얘가 순진한 소리 하고 있네. 네 엄만 자식까지 낳고 사는 와중에도 남편한테 뒤통수 맞은 사람이야. 너 그거 보고도 남자 믿는다는 소리가 나오니? 어머니가 아버지 얘기를 하면 전 말문이 턱 하고 막히고 맙니다. 절 낳아준 아버진 처자식이 있는데도 다른 여자한테 한눈을 팔고 결국은 처자식을 버렸으니까요. 그걸 보고 듣고 자랐으면서도 남자가 하는 말만 믿고 어머니를 속상하게 했으니 제가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았죠. 하지만 그땐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윤식 오빠, 제 전 남편은 다른 남자들과 다를 줄 알았거든요. 전 그렇게 어른들의 걱정과 반대 속에 결국은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심지어 전 시부모님의 반대에도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아들 하나 서울대 보내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은 몰라도 어지간히 없는 집안이신가 봐요. 그렇게 귀한 아들을 왜 식을 안 시키려고 하세요? 상견례 자리에서 친정 어머니께서 폭탄 발언을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애들 결혼식 안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어머 사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아들 사법고시 통과하면 그때 멋들어지게 식 올려주려고 하는 거죠. 있는 거라곤 자존심뿐인 전 시어머니는 눈까지 동그래져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요. 그거야 그쪽 집 사정이고요. 전 하나 있는 딸내미 식도 안 올리고 남자랑 사는 꼴은 죽어도 못 봅니다. 정 돈이 없어서 힘드신 거면 식도 제가 올려주고 애들 신혼집도 제가 구해줄 테니까 사돈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계세요. 아이고 안 싸돈 되실 분이 아주 거침이 없으시네. 그래서 남편분이 명이 짧으셨나? 상견례 분위기는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전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인상을 구기면서 금방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실 것처럼 굴었어요. 남편이요? 그 인간 죽기 몇 년 전에 나랑은 이혼해서 남남이었는데 남편은 무슨 그 인간 옛날 버릇 못 고치고 술 처먹고 운전하다 죽은 거거든요. 나랑은 상관없어요. 전 숨을 수만 있다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야 제 결혼이 마땅치 않으니 파투가 나든 말든 상관없겠지만 전 그때만 해도 결혼이 간절할 때라 전 시부모님이 혹시나 결혼 그만두자고 할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도 어머니가 올려주시고 전 남편과 살 전셋집도 어머니가 구해주셨어요. 전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집까지 구했냐고 물었는데 엄마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잘 살기나 하라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돈이 왜 없어? 네 아빠랑 헤어지고 그때부터 한시도 안 쉬고 일해서 너 결혼시킬 준비만 하고 살았는데 이왕 결혼하겠다고 네가 결정한 일이니까 좀 힘들어도 꾹 참고 살아. 그래야 검사 사모님이든 변호사 사모님이든 평생 대접받으면서 살지. 친정엄만 상견례를 마치고 나서도 이 결혼을 꼭 해야겠냐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전 잘 살 수 있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 어머님 결국 포기하시고 이왕 결혼하기로 결정한 거 후회하지 말고 살라고 하셨죠.
전 어머니의 그 말은 꼭 지키기 위해 전 남편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쉽지가 않았어요. 과정이 어쨌든 이혼했으니까요. 결혼하고 처음부터 전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 전 시부모님과는 여전히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남편과는 잘 지냈어요. 남편도 처음엔 저희 친정에서 전셋집을 구해줬다는 거에 고맙게 생각했고요. 덕분에 공부하기 더 좋다고까지 했죠. 전에 살던 월세집은 외풍도 심하고 화장실에서 썩은 냄새가 나서 하루 종일 방에서 공부하다 보면 내가 꼭 바퀴벌레가 된 것 같고 서럽고 막 그랬는데 장모님께서 구해주신 전셋집은 거실도 넓고 화장실도 깨끗해서 공부하기 너무 좋아. 삶의 질이 훨씬 좋아져서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다니까. 결혼한 이후에도 전 시부모님을 뵐 때마다 워낙 잔소리 하시고 시집살이를 시키셔서 힘들고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전 남편과 함께 있으면 좋았어요. 전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좋은 음식도 먹이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전 남편이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더군다나 저희가 결혼한 이후로는 시댁에서도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전 남편이 공부하는 동안은 제가 벌어오는 월급 가지고 둘이서 살아야 했죠.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방에 꼭 박혀서 공부만 하고 있는 전 남편을 보면 대견하다 싶어서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좀 있었어요. 친정 어머니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몇 달 전부터 이유 없이 살이 빠지시는 것 같아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위암이라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위암 초기도 아니고 이미 3기라 쉽지 않은 상태였죠.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덜덜 떨리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전 지금 당장 어머니가 제 곁을 떠날까봐 무서워 죽겠는데 어머니는 워낙 강하신 분이다 보니 암 판정을 받고도 괜찮다고만 하셨죠. 요즘은 의학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암으론 죽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괜히 걱정하지 마. 엄마가 병원 다니면서 알아서 고칠 거니까. 그전까진 어머니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그러려니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의 다 알아서 하겠다는 말이 너무 슬프게 들리더라고요.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얼마나 믿음직스럽지 못하면 저러실까 싶어서요. 어머니는 정말 혼자 다 알아서 하려고 하셨어요. 일하느라 바쁜데 신경 쓰지 말라면서 병원도 혼자 다니시고 입원도 혼자 다 하셨죠. 전 너무 죄송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할 때만이라도 쫓아다녔는데 어머님 그것도 불편하다고 아예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혼자가 편하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머니가 퇴원하셔서 병원에 모시러 갔는데 평소보다 좀 늦으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니 담당 간호사가 나와서 해주는 말이 이번 항암은 특히나 힘들어 하신다면서 속이 좋지 않아 계속 토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전 놀라서 왜 토하시는 거냐고 물었죠.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러자 간호사가 하는 말이 원래 항암이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라고 하더군요. 병원에 있는 동안 매일 토하느라 잠도 못 주무시고 밤새 힘들어 하신다고요. 전 간호사에게 듣기 전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통화할 때마다 항상 괜찮다고만 하셔서 정말 괜찮은 줄로만 알았거든요. 인터넷에 찾아보기만 해도 아는 걸 전 몰라서 간호사한테 듣고 나서야 어머니가 혼자 아프고 힘들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제야 병원에 물어도 보고 알아도 보니 항암을 받으면 원래 속이 메스꺼려서 먹지도 못하고 몸에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전 딸이 돼서 어머니에게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죄송했어요. 그동안 혼자 그 힘든 걸 어떻게 견디셨을까 싶더라고요. 전 너무 죄송한 마음에 항암을 받고 나와선 혼자 계시지 말고 일주일이라도 우리 집에 가 있자고 했죠. 어머니는 당연히 처음에 거절했어요. 하지만 식사도 못하고 혼자 힘들어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아파 절대 어머니를 혼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고집을 피워서라도 모시고 와야겠다 싶었어요. 어머니의 상황을 전 남편에게도 얘기해 어머니를 우선 집으로 모셨어요. 전 남편도 처음엔 자신이 공부하느라 집에 있으니 장모님은 걱정하지 말고 출근하라고 했고요. 저는 전 남편의 말만 믿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신 지 3일도 되지 않아
도저히 못 있겠다고 우리 집을 나가버리셨거든요. 더군다나 남편도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어머니와 같이 못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 이서방이랑 결혼하면 바보처럼 신년으로 타고 살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인 줄 몰랐다. 아무리 공부하는 게 힘들어도 그렇지 이서방이 네 남편이지 네 아들이냐? 돈도 네가 벌어. 집안일도 다 네가 해. 이서방 그 자식은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방 안에 처박혀서 공부만 하더라. 그런 집구석에 내가 어떻게 누워있어. 안 그래도 너 힘든데 나까지 보탤 일 있니? 알고 보니 제가 출근하고 나면 어머니께서 전 남편에게 청소해라, 쓰레기 버리고 와라 잔소리를 하셨나 봐요. 어머니가 생각하기엔 제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집에 와서까지 집안일에 시달리는 게 안쓰러우셨던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집안일이라곤 해본 적도 없는 전 남편이 순순히 할 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것마다 할 줄 모른다고 하니 보다 화가 나신 거죠. 그때까지도 전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저에겐 전 남편을 챙기는 게 워낙 일상이라 그게 이상한 건 줄 전혀 몰랐거든요. 이왕 남편 내조하기로 한 거 경제적인 건 당연히 제가 책임지는 거고 전 남편은 공부하느라 바쁘니 식사나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도 당연히 제가 하는 거로 생각했어요. 당시엔 저에게 시녀라고 말하는 어머니한테 괜히 서운했고요. 엄마 왜 그렇게 화를 내? 집에서 혼자 누워서 끙끙거릴까봐 걱정돼서 모시고 왔더니만. 왜 괜히 꼬투리야. 이서방 공부하느라 바빠서 엄마 좀 혼자 뒀다고 삐져서 그래? 처음엔 전 남편이 공부하느라 아픈 어머니를 챙기지 않아서 그게 서운해서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바보처럼 사는 제가 불쌍하고 걱정됐던 거예요. 됐어. 내가 미친년이라 한여병 걸린 딸년을 낳았지. 나는 나대로 알아서 살 테니까 너는 나 신경 쓰지 말고 네 남편이나 평생 챙기면서 살아. 그땐 괜히 어머니 말이 다 서운해서 저도 툴툴거렸어요. 아무리 아파도 그렇지 왜 그렇게까지 나한테 화풀이를 하느냐고 했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와 나눈 대화가 마지막 대화가 됐습니다. 어머닌 그 이후 다음 항암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결국은 친정 어머닌 제가 가장 바보 같고 못났을 때 모습만 보시다가 떠나신 거예요. 전 아직도 그게 제일 어머니께 죄송해요.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그 모습을 보셨다면 아마 더 속상하셨을지도 몰라요. 그건 바로 전 남편의 사법고시 합격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5번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그 당시의 기쁨은 말로 못합니다. 전 남편과 부둥켜 안고 정말 30분을 펑펑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남편이 합격한 이후 반년 만에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은 연수원에 들어가더니 뭔가 묘하게 정관 달라졌어요. 처음 들어가선 하루에 한두 번씩 걸려오던 전화가 2, 3일에 한 통으로 줄더니 연수원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나서 아예 연락이 없더라고요. 전 걱정이 돼서 연락하려고 해도 전 시부모님께서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셔서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연수원에서 다들 총각들만 있을 텐데 괜히 자주 연락해서 애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게 하지 말고 참잡고 있어. 애가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전화하겠지. 그래, 애가 어디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연수하러 간 건데 넌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그래? 설마 벌써 남편 단속하냐? 그게 아니라 평소에 연락 자주 하던 사람이 무슨 일인지 연락이 없으니까 걱정이 돼서요. 아이고, 애도 아니고 너 없어도 우리 아들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신경 끄고 너는 너 할 일이나 해. 제가 무슨 말만 해도 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니 저로선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연수원에 들어갔어도 우리 집에 자주 와서 제 밥까지 얻어먹고 가시면서도 그렇게 절 구박을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연수원을 나와 드디어 검사 임용이 됐어요. 전 남편은 5년 만에 진짜 꿈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 꿈 같은 순간에 저에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려요.
전 며칠 전부터 전 남편의 검사 임용 잔치를 하겠다고 잔치 준비를 했죠. 전 시부모님도 모시고 식사를 하려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모여 축배를 들기 전부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전 시부모님이랑 전 남편이 자꾸만 눈을 맞추면서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들처럼요. 그런데 그때 전 시어머니께서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입을 뗐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아들, 네가 뭘 잘못했다고 말을 못해. 안 되겠다. 아유, 이러다가 오늘도 말 못하겠어. 그냥 내가 말해야지. 예. 그만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좀 앉아봐라. 상을 차리느라 주방에 왔다 갔다 하며 바쁜 와중에 전 시어머니께서 할 얘기가 있다며 저에게 부산 그만 떨고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서 앉았습니다. 우리 아들 검사 돼서 이제 앞으로 승승장구 할 일만 남은 거 너도 알지? 그러니까 이쯤 하고 둘이서 갈라서 어차피 너희들 혼인신고도 안 해서 부부도 아니잖니? 전 순간 당황해서 제가 잘못 들은 줄로만 알았어요. 아무리 제가 미워도 며느리인데 시어머니란 사람이 이런 말을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랑 윤식 씨랑 헤어지라고요?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여보도 알고 있었어? 전 너무 기가 막혀서 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전 남편의 태도였어요. 제 말에도 대꾸도 없이 고개를 돌려버렸죠. 마치 시어머니 말씀에 동의한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모습에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러곤 전 남편의 뻔뻔한 얼굴을 애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우리 아들을 쳐다봐. 네가 하도 내조를 했네 뭐 했네 생색을 내니까 착한 내 아들이 좋지도 않은 너랑 참고 산 거잖아. 내 아들한테 이젠 너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혼해. 전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 시집살이를 버텼지만 제가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가장 힘들었던 건 전 남편의 태도였어요. 정말 저랑 헤어질 생각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더군요. 연수원에서 만난 여자인데 여자의 부모님도 다 변호사고 집안이 좋대요. 그 여자가 제 전 남편이 좋다고 따라다니나 보더라고요. 언뜻 들어도 저보다야 조건이 훨씬 좋으니 시부모님의 전 남편까지 다들 홀라당 넘어간 겁니다. 저만 없으면 법조인 가족의 사위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네가 해준 거 나도 고맙게 생각해. 근데 나 이제 널 봐도 좋지가 않아. 사실 우리 오래 만났잖아. 요즘 너만 보면 좀 지겹달까? 나도 이제 새로운 사람이랑 만나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시댁 식구들이랑 전 남편 말만 들으면 모든 게 다 참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결혼식까지 올리고 살았는데 자기가 검사 좀 됐다고 절 이렇게 무시하고 버릴 줄은 몰랐어요. 그까짓 결혼식 우리 집안에선 시키고 싶지도 않았는데 사실 너희 엄마가 하도 졸라서 한 거잖아. 난 그냥 너희끼리 연애나 좀 하라고. 네가 내 아들이 하도 좋다니까 동거도 허락한 건데 이제 내 아들이 싫다고 하니 어쩌냐. 헤어져야지. 그 순간 너무 서러워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시지 않고 제 곁에 계셨다면 내가 지금 이런 취급을 받진 않았을 텐데 싶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 순간 번쩍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작은아버지예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동생이요. 전 그 순간 무슨 정신이 있었는지 놀라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급하게 핸드폰을 찾아 작은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께 다짜고짜 저를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작은아버지,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뭐든 도와주신다고 하셨죠? 제발 저희 시댁 식구들 벌해주세요. 제발요. 저의 다급한 목소리에 감사하게도 작은아버지께서 한 걸음에 와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셨고요. 누구에게도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사실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검사세요. 그것도 고위직이라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죠.
남편이 5년 동안 사법거시를 보고 통과했을 때까지도 얘기를 안 한 게 괜히 시댁 식구들에게 작은아버지 얘기를 하면 잘 봐달라고 부탁하라는 둥 하면서 저에게 시킬 게 뻔하니 굳이 얘기하지 않았죠. 작은아버지께서 어머니 장례식장에 와주시긴 했지만 자주 연락을 하고 산 사이도 아닌데 괜한 일로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작은아버지께서 집까지 오는데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그 사이에 많은 일을 해주셨더라고요. 연수원에 있는 후배 교수들에게 연락해 전 남편이 연수원에 있을 때 어땠는지와 바람을 피운 상대 여자 연수원생과의 관계도 다 확인하셨더라고요. 더군다나 제 남편이 사실혼 관계에서 바람을 피운 사실을 공론화하셨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시대인데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죄를 지어요. 내가 당신들 혼인빙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할 거야. 그리고 너, 이 자식, 내가 이대로 검사 되게 놔둘 것 같아? 내가 벌써 너 검사 부적격자로 내 후배들한테 다 공론화했어. 너 임용 취소되는 거 시간 문제야. 말도 안 돼. 너 이 여우 같은 년, 작은아버지가 검사라는 말 왜 여태 안 했어? 설마 일부러 하는 거야? 어머님이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내 아들을 임용 취소를 왜 해? 말도 안 돼. 저 검사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우리가 지금 당장 이혼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작은아버지의 등장에 다들 당황하셨는지 화를 내고 말까지 더듬고 횡설수설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역시나 머리가 좋고 눈치가 빠른 전 남편은 바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검사 좀 됐다고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눈이 잠깐 돌았어. 나 여보랑 절대 이혼 안 해. 그러니까 제발 작은아버지께 그만하시라고 얘기 좀 해줘. 가관도 그런 과관이 없었어요. 전 남편은 전 시부모님께도 빨리 무릎을 꿇고 빌라고 난리였고요. 그 순간 저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도대체 저런 찌질한 새끼랑 왜 살았나 싶어서요. 웃기고 있네. 네 바닥이 어떤지 아주 잘 봤어. 나도 더는 너 같은 새끼 필요 없으니까 고소장 받을 준비나 해. 위자료 주려면 돈도 착실히 벌어놓고. 사람의 바닥을 본다는 게 참 거지 같은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어찌됐든 바닥을 본 덕분에 제 마음 정리가 저절로 됐어요. 저도 헤어지겠다고 선언하고 전 시부모와 전 남편을 내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전 남편은 사생활 문제로 검사 임용이 취소됐고 그 변호사 집 딸에게도 소송을 당했대요. 혼인빙자라나 사기라나 암튼 쌤통이었습니다. 저도 그 인간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사실혼 파탄으로 위자료를 청구했죠. 전 작은아버지 말대로 이미 사실혼에 관한 증거가 넘쳐서 전 남편 재산의 절반 이상을 위자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무슨 재산이 있냐고요? 글쎄 저도 몰랐는데 전 시부모님께서 본인들이 살던 집을 어느새 전 남편 명의로 돌려놨더라고요. 전 몰랐습니다. 덕분에 그 집의 절반을 제가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다 작은아버지 덕분입니다. 제가 바보처럼 당하지 않게 소송부터 하나하나 다 도와주셨거든요. 사실 작은아버지와 연락을 따로 하고 지내진 않았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알고 장례식장에 오셨더라고요. 너희 엄마가 얼마나 네 걱정이 됐으면 그 자존심 강한 형수가 나한테 연락을 다 했더라. 너 좀 잘 부탁한다고. 작은아버지가 지금까지 못해준 거 다 해줄 테니까 힘든 일 있으면 친정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꼭 연락해. 알았지? 그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너무 슬퍼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 그냥 하시는 말이겠거니 했는데 진심으로 이렇게 절 도와주실 줄은 몰랐어요. 큰일을 겪기는 했지만 그때 일은 제 인생에 큰 교훈을 남겨줬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되고 부모님 말씀은 꼭 들어야 한다는 걸요. 그때 거지 같은 전 남편과 헤어지고 전 3년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지금의 남편은 전 남편과 달리 재산도 넉넉하고 번듯한 회사도 운영 중입니다. 이 남자 덕분에 저도 자식 낳고 행복한 가정 꾸렸으니 저에겐 과분한 남자죠. 물론 현 남편의 시부모님께서도 몇 년 전까지 절 썩 내켜 하시진 않았어요.
호적은 깨끗해도 시까지 올리고 남자랑 3년 가까이 산 여잘 누가 며느리로 반가워하겠어요. 그래도 아이들을 둘 낳고 제가 남편에게 살뜰하게 잘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시더니 지금은 우리 며느리 하십니다. 한 번 실패를 해봐서인지 전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낼 테니 그것만한 행복이 없습니다. 나이가 드니 주책스럽게 옛날 얘기를 주저리 떠들었네요. 끝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행복하게 잘 살라고 응원하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언제나 씩씩하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의 운명이 확확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체감한 적 있으신가요? 왕자와 거지 동화 속 얘기처럼 거제였다가 한순간에 왕자였다가 또는 그 반대이거나요. 비록 30대 중반의 나이라 젊은 편이지만 전 이와 같은 경험을 했답니다. 태어나서 아주 어린 유년기 시절의 기억이라 단편적으로 생각날 뿐이지만요. 아주 어렸을 땐 부모님과 저보다 2살 많은 오빠 이렇게 넷이서 함께 살았어요. 아파트도 아닌 어떤 빌라 같은 집이었고 도시 개발이 많이 안 된 동네였죠. 바로 인근에 공터랑 뒷산이 있어서 어려서부터 땅강아지처럼 폴짝거리며 오빠랑 놀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를 받은 아빤 우리를 데리고 병원의 장례식장에 가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4, 5살쯤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처음 가보는 장례식장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어떤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절하고 울고 그래서 안에 들어가기 싫다고 엄마한테 떼를 쓰는 저에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세롬아, 여기 너희 할아버지 장례식장이야. 너 할아버지 손녀니까 얌전히 있어야 돼. 사진 속 할아버진 분명 제가 처음 보는 할아버지였어요. 제가 자주 놀러가서 놀던 우리 외할아버지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때 전 처음 우리 아버지의 가족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친할머니, 삼촌 등등 모두 저랑 오빠를 보고는 머리를 쓰다듬고 너희로구나 하고 쓸쓸하면서 반가운 표정을 지으셨죠. 어리둥절했지만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급히 이사를 가게 됩니다. 소박하고 평범한 빌라에서 한남동의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말이죠. 어린 나이였지만 한남동 저택을 처음 봤을 때 기억이 생생해요. 겉으로 봤을 땐 너무 크고 담이 높아서 공주님이 사는 성 같았어요. 대문을 지나 들어가 보니 축구장만한 크기의 초록색 잔디밭이 보였죠. 전 보자마자 탄성을 지르고 그 잔디밭을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나무 조경 사이로 연못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잉어들을 한참 구경했죠. 지하실을 포함해서 3층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집은 2채로 나눠 있었고 1층에 그 건물 사이를 지날 수 있는 유리로 된 통로가 보였어요. 할머니는 더 큰 본체에 계시고 우리 가족은 별채에서 지냈습니다. 본체에만도 방 4개, 별채에도 방 4개, 모두 거실, 부엌, 응접실, 멀티룸 등등이 있었고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지만 천장도 이만큼 높고 다 넓은 방뿐이고 할머니에게 혼나기 전까진 오빠랑 술래잡기 하고 놀 만큼 크고 복잡한 집이었답니다. 엄마는 오빠랑 나에게 비밀 한 가지를 털어놓으셨어요. 그 저택은 사실 아빠의 본가였죠. 엄마가 어머니 없이 아버지 한 분 밑에서 자라서 패션 디자이너가 됐는데 아버지와 사랑에 빠지고 2분은 우리를 낳은 거죠. 하지만 끝까지 친할아버지는 우리 엄마가 평민 출신이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고 손자들을 부정하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해외 출장 중 호텔에 쓰러져 계신 걸 비서가 발견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나버리셨대요.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였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장례식을 치르자마자 할머니는 아들 내외와 손자들을 집으로 불러들이시고 그날부터 그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겁니다. 할아버지는 초대 회장으로 일선기업이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를 창업하신 분이에요. 회사는 최고 연매출 6천억 원대를 달성한 적도 있는 규모가 큰 중견기업입니다. 그렇게 큰 회사에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경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큰 기업의 후계자였고 출가하기 전까지 원래 그 회사에서 상무직을 맡고 있었대요. 이렇게 큰 기업이 우리 가족의 회사라니 지금 생각해도 현실감이 잘 안 들어요.
지금까지도 회사 경영에 대해선 한 발 뒤에 있어서 전 잘 모르지만 매우 큰 회사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죠. 본체에 들어가서 장례식장에서 본 적이 있던 할머니에게 정식으로 인사드리면서 처음으로 가깝고 오랫동안 할머니를 보고 있으니 참 특이했어요. 분명 할머니신데 우리 엄마보다 언니 같은 아줌마로 보여서 할머니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는 소파에 항상 꼿꼿한 자세로 계셨고 몸매도 호리호리하고 정말 젊어 보이셨어요. 얼굴은 우리 엄마가 예뻤지만 엄청난 동안으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지금도 할머니가 50대로 알 정도라니까요. 우리 할머니는 원래 철두철미한 성격과 자제심을 갖춘 자기관리의 끝판왕이세요. 아무리 아프셔도 운동과 독서를 거르는 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시고 클렌저 주스와 채식 식단을 50년 넘게 지속하고 계시죠. 그렇게 전 할머니 집에서 5식구가 되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궁궐 같은 집에서 사니까 매일 신나고 반짝거렸어요. 대신에 자유분방하게 놀던 전 이제 명문 유치원도 다니면서 악기랑 골프도 배워야 하고 독서랑 과외 공부 같은 딱딱한 일정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좋을 순 없나 봐요. 어른들은 이제 오빠와 제가 기업 후계자답게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할머니 집에서 살면서 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10주년 결혼을 기념한다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신다고 들뜨셨죠. 필리핀 세부로 떠나신 부모님은 그곳에서 실종되어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평온한 모습의 할머니가 그렇게 마음 졸이고 불안에 떠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전 엄마 아빠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매일 밤 울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시신은 수사한 지 25일 만에 필리핀의 한 강가에서 발견되셨대요. 전 지금까지 빌어먹을 필리핀은 물론이고 치안이 불안한 나라인 절대 가지 않아요. 여행이나 새로운 곳을 좋아하는 제가 해외로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모두 외국 땅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말이에요. 우리 오빠는 원래에도 애늙은이라고 제가 놀릴 정도로 의젓하고 모범생이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작 10살이었던 오빠는 더 말수가 줄고 아이답지 않은 모습이 됐어요. 하늘 아래 혈육이라곤 너와 나 그리고 할머니뿐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절 끔찍이 생각해주고 위해주는 그런 어른스러운 오빠가 됐죠. 오빤 장차 성인이 되면 일선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 경영자의 길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원래 오빤 피아니스트를 꿈꿨지만 어쩔 수 없다면서요. 어린 나이에도 촉망받는 영재로 이미 콩쿠르에서 수상한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오빤 그렇게 사랑하는 피아노와 이별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세상에 없으니 할머니가 회사 대표의 자리에 앉으셨죠. 원래 할머니 친정집이 일품 기업이셔서 어릴 때부터 기업 경영을 보고 자라왔고 할아버지 생전에도 중요한 회사 일을 함께 상의했을 정도로 사업가적 마인드를 가진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할머니는 고령의 나이에도 아주 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나 말고도 이쪽 업계에 5-6명의 여성 대표가 있지. 대부분 나처럼 가정주부로 지내다 남편과 사별한 후 회사를 꾸려나간 사람들인데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맡고 나서 오히려 회사가 확장되고 안정적으로 됐다는 공통점이 있지. 여자들이라고 해도 경영을 아주 잘한단다. 새로미가 가능성이 있고 욕심을 보인다면 널 회사의 차기 대표 후보자에 둘게야.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진 않을 게다. 헌데 넌 다른 쪽에만 관심을 보이니 원? 맞아요, 할머니. 전 회사 경영엔 조금도 마음 없는걸요? 대신 똑똑한 우리 오빠 있으니까 무슨 걱정이겠어요. 제가 할머니 기대와 달리 법대나 상경대에 가지 않고 패션 디자인 학과를 진학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머니는 헤어스타일도 한결같이 염색하지 않은 하얀 단발머리를 고수하시고 입는 옷도 늘 담백하면서 우아한 스타일에 몇 가지만 돌려입는 검소한 분이십니다. 회사 사무실에 계실 땐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회색 사원 점퍼를 걸치고 계시고요. 중요한 회의나 경영자 모임 것 같은 경우에만 명품 정장을 갈아입고 가실 뿐입니다. 할머니는 돈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아끼시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건 돈이 아니라 결정하는 데 쓰는 시간이란다.
사람들이 회사의 매출액과 부채 비율로 나를 평가하지. 내 외모가 뭐가 중요하겠니? 옷이나 머리 치장에 쓸 시간이 아깝구나. 하며 희미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우리 할머니 정말 멋지고 존경할 만하죠. 할머니가 남편과 자식 모두 사고로 죽고 나니 손주들만큼은 지키고 싶으셨는지 과잉보호를 하셨습니다. 우리 오빠와 날 잃어서는 안 된다며 그날부터 경호원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전 하회탈 아저씨를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하회탈 아저씨는 제가 아저씨를 부르는 애칭 같은 건데요. 웃을 때 하회탈처럼 생겨서 붙여드렸어요. 아저씨는 제가 바깥 외출을 할 때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가드도 해주시고 제가 급한 일이 있을 때면 제일 먼저 SOS를 치는 정말 의지하고 좋아하는 아저씨예요. 철 모르는 시절엔 그저 평범하게 부모님과 살아왔던 저의 인생은 몇 번의 계기로 확확 뒤바뀌게 됐어요. 부모님마저 돌아가시고 나자 전 장차 일선 기업과 많은 재산을 오빠와 함께 상속받게 될 상속녀가 되어 있었죠. 저라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상황이 이렇게 바뀌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권모술수를 부리며 우리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잘하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빠도 사람을 잘 믿지 않고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겐 배경에 대해 오픈하지 않고 철저히 비밀로 했어요. 세월이 흘러 오빠는 예비 경영자의 길을 가는 사람답게 스카이의 한 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고 졸업 후 미국의 동부권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홍익대학교 패션 디자인과에 입학을 했죠. 후계자의 사명을 갖고 사는 오빠와 달리 전 좀 자유분방하고 제 감정이 솔직한 사람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패션 디자인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파리로 유학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귀국해선 유명 패션 기업에 취직해서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었습니다. 20대의 대부분을 패션 디자인만 공부하며 달려온 전 이제 여가 생활도 하고 취미를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관심이 있어 하던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죠. 사진 동호회에서 사진기를 처음 만져보는 저에게 설명도 자세히 해주고 출사도 가자고 하는 등 친절하게 대해주는 한 선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배 따라서 사진의 세계에 입문하고 동아리 활동도 주말마다 하고 있었지만 전 언젠가부터 거기에 가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 선배는 점점 저에게 후배가 아닌 여자로 생각하고 절 마치 자기 여자친구 대하듯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선배 때문에 동호회 활동도 줄이고 그 선배를 피해 다니기 시작하자 동호회에 저랑 사귀고 있다고 거짓 소문을 내고 저에게 하루에도 몇 번이나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게 전 그 선배에게 스토킹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는 나에게 사진 출사가 있다는 거짓말로 절 꿰어내고야 말았거든요. 저에게 다른 사람의 번호로 출사 공지 문자를 보내니 전 감쪽같이 속고야 말았죠. 약속한 서울역에 제가 늦게 도착하자 이미 다들 출발했다면서 저와 같이 가주려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전 선배와 둘이서만 가는 게 걱정됐지만 오픈된 공간인데 설마 뭘 어쩌겠냐 싶어서 함께 기차를 타고 청평역에 내렸습니다. 같이 가는 선배는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하고 이상한 기색이 없었기에 경계심을 풀고 선배와 함께 청평역 근처의 마트에 들러서 음료수와 먹을 음식을 사고는 펜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 그곳에서부터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의식을 차렸을 때 전 의자에 손이 뒤로 묶여있는 상태였고 형광등을 켜지 않고 커튼도 닫아놔서 방안이 좀 캄캄했어요. 약간 어스름한 빛으로 앞에 누가 있는지 식별할 수 있게 되자 전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게 됐습니다. 아니 선배, 언제부터 거기... 그리고 전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왜 의식을 잃었던 거죠? 하지만 제 말에도 선배는 가만히 제 앞에 앉아서 저만 빤히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을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말했지, 넌 내 것이라고. 다른 마음 품으면 너도 나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야. 난 너에게 사랑만을 주었을 뿐인데 왜 넌 그런 날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하고 나한테 상처만 주는 거지? 선배, 잠깐만요. 저 손 좀 풀어주세요. 우리 같이 앉아서 차근차근하게 얘기 좀 해요. 이젠 너 같은 것에게 결정권이란 없어. 앞으로 내 식대로 한다.
너는 내 새장 속에 갇힌 아름다운 새가 될 거야. 나만 볼 수 있게 가다 놓고 그러면 결국 너도 날 사랑해주겠지? 그렇게 말하는 선배를 보자 오싹해지고 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아찔한 생각에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쨍그랑 누군가가 펜션 창문을 깨고 들어와서 그 선배를 제압했어요. 넌 누구야? 깨진 창문의 바람으로 커튼이 걷히자 바람과 햇살이 쏟아져서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전 하회탈 아저씨가 선배를 눕혀놓고 얼굴을 때리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선배는 눈이 붓고 입술에 피가 난 채로 더 이상은 아저씨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몸을 축 늘어뜨리고 누워 있었고요. 아저씨는 선배의 양팔을 뒤로 끈으로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마치 경찰이 범죄자들을 잡을 때처럼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자에 묶여있는 절 발견하시고 끈을 풀어주셨죠. 하회탈 아저씨의 얼굴을 보자 전 안도감에 아저씨 팔에 매달려서 울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 말대로 저 사람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걱정 마세요, 아가씨. 저 놈은 경찰서에 넘기고 제가 어떻게든 철창에 가둘 겁니다. 아가씨는 이제 안전해요. 울지 말아요. 전 그렇게 하회탈 아저씨의 도움으로 겨우 선배가 쳐놓은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아저씨가 운전하는 차에서 제 팔이며 얼굴에 피가 나고 쓰라린 찰과상을 그제서야 발견할 수 있었죠. 게다가 발목이 삐었는지 잘 걷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마 선배가 절 억지로 마취시키면서 전 바둥대면서 그리고 마취된 절 의자로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다쳤나 봐요. 아저씨는 우리 가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종합병원에 절 데려갔습니다. 우리 가족을 봐주시는 주치의 선생님이 학회 연수 중이라고 해서 대신에 젊은 레지던트 의사가 치료를 하러 제 병실에 들어왔죠. 전 그 의사를 보고 한순간에 입을 벌리고 말았어요. 조각 같은 코, 짙은 눈썹, 날렵하고 갸름한 턱선까지 얼굴이 예술적으로 완벽하게 생겼다는 느낌을 처음 받게 됐죠. 게다가 키는 어찌나 큰지 180c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나이는 나와 비슷할까 나보다 많을까. 전 아픈 것도 잊어버린 채로 넋 놓고 그 잘생긴 의사를 바라보고 있던 것을 깨달았어요. 방금 당한 아찔한 스토킹 사건도 잊은 채 제 마음은 송두리째 그 의사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 심한 부상이 아니었는데도 최대한 오래 입원해서 그 의사에게 처치를 받고 싶다고 버텼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틈만 나면 내가 좋아하는 미국 도넛, 우리나라의 청담동에만 오픈 1호점이 있는 브랜드의 커피 등 다양한 고급 간식을 하회탈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그 의사에게 주었습니다. 의사는 이런 건 처음 본다면서 병원 옥상 정원에 앉아서 함께 도넛과 커피를 먹으면서 서로의 얘기를 하게 됐어요. 세롬 씨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담당 의사다 보니 이름도 나이도 아는데 직업을 모르고 있었네요. 전 패션 디자이너예요. 패션 회사 다니고 있고요. 근데 의사쌤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전 34살이에요. 세롬 씨보다 2살 많죠? 그럼 앞으로 하준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오빠는 어디 살아요? 오빠? 쑥스럽지만 그렇게 해. 오빠 소린 늘 좋으니까. 부모님하고는 목동에서 오래 살았는데 우리 병원하고 거리가 좀 멀어서 난 병원 근처 오피스텔에서 지내. 세롬이 넌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 어디 살아? 전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셔서 할머니께서 오빠랑 절 키워주셨어요. 아직도 할머니랑 오빠랑 같이 살아요.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힘들게 컸겠네. 세롬인 늘 밝고 귀티나는 것이 어디 부잣집 외동딸같이 봤지. 하준 오빤 절 정확히 봤지만 전 부잣집 딸인 것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빠 말에 별다른 말 없이 부유하지 않은 척 가만히 있었어요. 전 하준 오빠가 너무 좋아서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했고 하준 오빠도 그런 제가 싫지 않은지 바쁜 병원 생활 중에 짬을 내서 절 만났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만나면서 우린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어요.
하지만 하준 오빠와 사귀는 동안 저에겐 연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루는 하준 오빠에게 달라붙는 간호사 얘기를 들었어요. 그 간호사는 아버지가 건물을 갖고 있는 집 딸인데 자기에게 애교를 부리고 눈빛을 보내는 것이 좀 다르다면서 오프인 날 같이 자기 아는 성수동 맛집에 가자고 대놓고 꼬시는 거죠. 오빠 여자친구 있는 거 안 밝혔어? 딱 잘라서 거절해야지. 에이, 한 병원에서 얼굴 매일 보는 사이인데 매몰차가 어떻게 그러냐? 그래도 데이트는 거절했으니까 걱정 마. 괜히 여자친구 있다고 대놓고 다니면 다들 놀리고 피곤해져. 이렇게 여자친구인 제가 있는데도 여전히 오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싱글인 척하는 셀카나 명품 시계 사진뿐이에요. 오빠의 SNS에도 저와 같이 있는 사진은 찾아볼 수 없었죠. 왜 오빠는 애인인 제 존재를 숨기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게다가 더 큰일은 오빠의 어머니였습니다. 오빠 어머니는 고집이 센 분이라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은 해야 하는 성격인데 자꾸 결혼정보회사에 선을 보자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준 오빠 나이가 이제 34세로 결혼 정년기니까 어서 짝을 맺어주고 싶어서 매일 전화해서 체근하신다고요. 전 이렇게 우유부단한 남자친구가 답답했어요. 그냥 난 여자친구가 있다, 만나보다가 결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려하던 일은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에 전 집에 있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었죠. 그래서 병원 끝나고 얼굴 보자고 전화를 했는데 주변 소음이 병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집요하게 파고드니까 이따 다시 연락하자는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 남자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실토를 했죠. 자기 엄마 성화에 못 이겨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서 소개팅을 했다는 겁니다. 소개팅 나온 여자 별로야 별로. 난 새롬이 너밖에 없어. 그냥 엄마가 나가라고 해서 밥 먹고 차 마신 게 전부야. 이렇게 변명했지만 나중에 보니 핸드폰에 모르는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그냥 남자친구와 소개팅했던 그 여자인 거예요. 둘이 처음 만난 날 사진까지 찍어서 여자가 SNS에 올렸더라고요. 소개팅으로 만났지만 저스트 프렌드 하기로 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둘이 연인이 된 건 아니지만 자꾸 남친이 절 속이고 한눈을 팔고 있으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전 분명하게 남자친구에게 밝혔어요. 앞으로도 날 속이거나 거짓말로 이러면 오빠를 깜짝 놀라게 해줄 거라고요. 여자면서도 전 왜 이렇게 오빠 앞에선 저자세이고 을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원래 제 성격 같으면 이렇게 어장관리하는 남자친구 바로 헤어지고 뒤도 안 돌아봐야 되는데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바보 같지만 오빠가 너무 좋은 걸 어떡해요. 어느 날 남자친구는 이틀 연속 밤샘 근무로 많이 지쳐 보였어요. 전 깜짝 선물로 초밥을 포장해서 남자친구가 일하는 병원에 갔죠. 제가 초밥을 내밀며 등장하자 피곤이 잔뜩 서린 얼굴의 남자친구는 놀라면서도 절 반겼습니다. 같이 초밥을 먹으면서 옥상 정원에 있는데 저 멀리 우리 오빠, 친오빠가 다가오는 거예요. 설마 하고 온 건데 진짜 내 동생이 맞네? 여기서 뭐하냐? 오빠 여기 무슨 일이야? 우리 회사 신전무님이 여기에 입원해 있어. 병문 안으로 잠시 들렀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와봤지. 그리고 이 친구는... 남자친구는 갑자기 우리 친오빠를 만나게 되자 먹던 초밥이 목에 걸려서 캑캑대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전 새롬이 남자친구 정하준이라고 합니다. 이 병원 레지던트로 있어요. 우리 오빤 매서운 눈초리로 남자친구를 위아래로 훑더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둘이 언제부터 사귄 겁니까? 하지만 남자친구는 사례가 걸려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대로 살이 들렸네. 내가 음료 좀 가져올 테니까 둘이 잠시 있어 봐봐. 전 생수와 커피 2잔을 사들고 두 남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두 남자는 제가 간 뒤로도 계속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남자친구 긴장되게 형사처럼 이것저것 취조하는 건 아니겠지? 왜 이렇게 남자친구 얼굴이 더 하얘졌대? 이 녀석이 무슨 소리야. 그냥 가족으로서 기본적인 대화만 했을 뿐이야. 난 회사에 바로 들어가 봐야 돼서 이만 갈게. 그래, 오빠. 우연히 마주치니까 반갑네. 이거 커피 들고 가요. 그렇게 우리 오빠는 떠났고 전 남자친구와 조금 더 같이 있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 되어 오빠는 귀가해서 저를 불렀죠. 새롬아,
나는 아무래도 오늘 본 그 남자친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데도 꼭 그 남자를 만나야겠니? 만일 그래야 한다면 그 친구와는 연애만 하고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해봐. 남잔 남자가 보는 게 정확한 법이야. 그 남잔 네 짝이 되기에 그냥 좀 그렇다. 이렇게 오빤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불타올라 버린 저의 사랑은 막을 것이 없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결혼까지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상보다 일찍 결혼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생겼어요. 남자친구는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세롬아, 우리 엄마 눈치가 보통이 아니거든? 결국 여자친구 있는 걸 아시고 당장 데리고 오라고 성화셔. 오늘 회사 안 나가지? 괜찮으면 우리 엄마 만날래? 하준 오빠 어머님을 안 만날 이유는 없었죠. 오히려 당당히 오빠의 여자친구로서 인사드리고 그의 부모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전 당장 가겠다고 했습니다. 꽃다발과 고급 와인 한 병을 사서 오빠의 부모님이 사시는 목동의 한 오래된 아파트로 가게 됐죠. 하준 오빠의 어머님이 현관문을 열어주시고 절 소파에 앉히시고는 한참 동안 보셨습니다. 그분은 마른 몸에 나이가 꽤 많아 보였어요. 분명 환갑을 간 넘기셨다고 들었는데 70대 후반인 우리 할머니와 외모로도 또래처럼 보였으니까요. 너구나, 우리 하준이가 만난단 여자가. 듣자니 할머니가 키워주셨다고? 지금 패션 디자이너라고? 이미 그분은 하준 오빠를 통해 제 호구 조사를 마치신 느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 오해가 있나 본데 난 우리 하준이 짝으로 아가씨 받아들인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지금 사귄다고 하는데 결혼까지 생각해 볼 여자인지 내가 직접 보려고 하는 거지. 전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예비시모의 태도에 속으로 마음이 상했어요. 아가씨 입장에선 기분이 별로일 수 있지만 우리 하준이가 어디 보통 남잔가? 내가 걔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 어떻게 했는데 정말이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하준 아빠 월급으론 택도 없는 고액과외와 학원 컨설팅까지 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얼마를 쏟아부었는지 몰라. 그래서 이 집 담보로 대출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겨우 레지던트 하고 있으니 그 대출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네, 어머님께서 하준 오빠 잘 키워내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어머님 비위 맞춘다고 맞장구는 쳤지만 사실 우리 집안에서 의사는 그리 대단한 직업이 아니에요. 집안에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 아는 병원장도 있고 당연히 능력 있는 주치의도 배정받고 그저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 정도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저에게 시모가 하준 오빠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 온 가족이 애쓴 얘기가 좀 신기할 따름이죠. 그래, 맞아. 하준이가 천재라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내가 의대에 보낸 거야. 제 장단에 신이 났는지 예비시모는 본격적으로 떠벌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걔를 매일 공부 억지로 시키고 학원 스케줄 짜서 넣어놓지 않았으면 의대 못 갔지. 내가 시집 올 때 전문대 나왔네 무능하네 이렇게 동서랑 비교하면서 무시하던 우리 시모도 내가 하준이를 의대에 턱 보내놓고 나니까 며느리가 애교육 잘 시켰다고 나 이제 너 우습게 안 본다 얘기하더라. 우리 아들 의대 보내놓고 나니 주변에 알던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져선 날 그렇게 존중하고 대하는 게 달라져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인지 예비심은 자기의 희생으로 의사가 된 아들에게서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컸다고 대놓고 얘기하대요. 하긴 지금 하준 오빠 월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월 몇천만 원 이상의 의사들은 상위 10% 이내의 개원의들이에요. 종합병원에서 월급 받는 의사들은 몇몇 교수 빼고는 대기업 수준의 월급 정도 되려나? 레지던트는 정말 초봉 수준일 테고요. 대신 그 돈을 뜯어먹을 대상을 아들이 결혼할 여자에게서 찾으려 드는 겁니다. 얼굴도 잘생긴 의사 아들은 최대한 처가의 덕을 볼 수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했고 이런 자기 생각을 내비치는 것에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하셨어요. 그래서 아가씨네 집 사정은 어떤데? 이런 우리 하준이 뒷바라지 해줄 수 있겠냐고. 듣자니 패션회사 다니고 있고 집에선 할머니랑 오빠뿐이라면서.
네, 제가 능력이 좀 되니까 지금 회사에서 승진도 빠르고 앞으로도 비전 있어요. 우리 집안의 배경을 최대한 숨겨서 말하니 예비시몬 혀를 끌끌 차면서 너는 좀 어렵겠다, 이해. 내 며느리 집에서 신혼집도 구해야 되고 나중에 아들이 전문의 따고 나서 개업할 때 병원 상가도 해줘야 되는데 아가씨 집이 그런 거 할 수 있겠어? 제가 그 정도 뒷바라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치니까 그래, 그럼 어디 네가 얼만큼 해줄 수 있는지 보면 알겠지. 이제 그만 가보렴. 그 말을 끝으로 전 차 한 잔도 마시지 못하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날부터 예비심은 신혼집으로 보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와 고급 빌라의 사진을 저에게 전송해 줬습니다. 보내준 집들은 전세 가격만 해도 10억 아래가 없을 정도로 고가의 집들이었어요. 물론 우리 집 자산에 비하면 그 정도 못할 리 없지만 전 지금 부잣집 상속녀가 아니라 평범한 집안의 여자애인 척 해야 했으니 그런 집들 월세로 계약해 볼 수 있다고 예비 시모에게 답을 보냈습니다. 시모는 능력도 안 되는 것이 내 아들을 차지하려고 무리하는구나. 애쓴다. 그래도 내 아들 생각하는 그 마음은 합격이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죠. 그런 시모가 한편으론 대단하고 한편으론 웃겼어요. 전 주변 분들에게서 결단력이 강하고 가끔은 너무 과해서 충동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는 얘기를 듣는 타입이에요. 남자친구는 자꾸 다른 여자에게 여지를 주는 것 같지. 예비 시모는 결혼을 전제로 두고 절 평가하려 들지. 그래서 전 선수를 치고야 말았어요. 남자친구를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세롬아, 여긴 어떻게 올 수가 있어? 여긴 예약하기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비싼 식사를 떠나 예약 자체가 어려운 식당이라 사실 하회탈 아저씨의 힘을 좀 빌렸어요. 하준 오빠, 나 진지하게 할 얘기 있어. 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그리고 오빠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 내 청혼 받아줄래? 전 명품 티파니의 커플링을 오빠에게 내밀었어요. 남녀가 좀 뒤바뀐 감은 있지만 뭐 어때요? 내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제가 청혼하면 되죠. 하준 오빠는 감동하면서 그 반지를 하나는 자기 손가락에 하나는 제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사랑의 세로마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우리는 약혼을 하게 됐습니다. 예비 시몬 남자친구를 통해서 약혼 소식을 듣고는 저에게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니들끼리 후딱 약혼해버렸다면서? 어디 양가 어른들의 허락도 없이 너희들끼리 결혼을 약속하니? 제가 남자친구와 약혼을 강행해버리자 예비 시모가 당황함과 불쾌함을 드러내면서 저에게 막 항의를 하고 있었어요. 예비 시모는 제가 어디까지 능력이 되는지 자기 말은 잘 따르는지 테스트할 시간이 더 필요했고 그걸 보고 저와의 결혼을 결정하려고 했는데 제가 선수를 쳐버린 거죠. 이런 법은 없다. 아직 널 내 며느리로 받아들일 단계는 아니니까 정식 상견례라고 할 순 없지만 너희들 결혼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너네 가족들 만나는 자리를 해야겠으니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예비 시몬 제의를 해왔습니다. 전 물러설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한남동 집에 가서 할머니와 오빠를 모셔두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 그리고 오빠 제가 사고 하나 쳤어요. 지금 남자친구가 저 있는데요. 놓치기 싫은 너무 좋아하는 남자라서 그만 할머니 허락도 미리 구하지 않고 둘이서 반지 하나 맞추고 약혼을 해버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남자니까 저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남자친구 부모님 모시고 정식은 아니지만 함께 결혼을 얘기하는 상견례 자리 비슷하게 마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막내 손녀에게 남자가 있었다고? 나야 물론 우리 손녀가 결혼하는 것에 무슨 반대가 있겠니? 하지만 그 남자친구와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는데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바쁘신 할머니께서 이런 자리에 뭐하러 나오시겠어. 제가 가족 대표로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전 그 친구를 일전에 만나본 적이 있어요. 세롬이 너 오빠가 그리 얘기했는데도 충동적으로 일을 버리고 말았구나. 오빠 미안해요. 하지만 나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남자 못 만날 것만 같아서 좀 급하게 서둘렀어. 그럼 오빤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지? 할머님 바쁘시니까 오빠만 나오는 게 좋겠다. 그래, 정식 상견례 자리가 아니라고 하니 난 다음에 자리가 생기면 그때 꼭 참석하마.
나야 늘 우리 지용이 결정 믿으니까 네가 이 할미를 대신해서 오라비로서 그 남자와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보고 오렴. 이렇게 해서 이번 상견례 자리에서 전 오빠를 그리고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와 시부를 모시고 만나게 됐어요. 처음 상견례 장소로 예비 시모는 남산타워의 스카이뷰가 보이는 레스토랑을 추천했습니다. 예비 시모 자기가 가본 중 제일 고급이었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곳은 뚫려있는 공간감과 뷔페 식사 자리라서 좀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숙하게 집안끼리 모이는 자리엔 맞지 않다는 생각에 우리 집에서 가끔 가는 남산 쪽 다른 한정식집을 추천했습니다. 뭐 이런 장소가 대단하다고 우리 집안과 격이 맞는 곳인지 모르겠네. 자기가 추천한 장소를 거절하고 온 것에 불만을 갖고 시모는 식당에 들어섰어요. 하지만 자기 생각과 다르게 훌륭한 정원을 갖추고 널따랗고 고급진 한옥 건물과 그곳에서 인사하며 대접하는 직원들 모습에 시모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예약한 방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보고는 또 한 번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곳은 우리도 가족 간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모일 만큼 예약이 쉽지 않은 고급 한정식 집이에요. 아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그래서 메뉴판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마 메뉴판의 가격은 예비 시부모가 예상하는 범위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아니, 하준 엄마, 당신이 말한 레스토랑보다 이곳이 몇 배는 더 비싼 곳인데 며느리 넌 이런 곳을 어떻게 알고 온 거냐? 전 알고 지내는 부자 언니가 있어서 어떻게 예약을 할 수 있었다고 둘러댔어요. 남친과 그 부모님 모두 고급진 장소에 오니까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내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네가 그래도 안목은 있구나. 그렇지, 내 아들과 또 그의 부모님에게서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 이 정도 급은 돼야지. 이 자리에서 예비 시부모는 한동안 우리 친오빠에게 인사하는 것도 까먹고 식당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새로미 오빠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머니께선 급한 용무가 있으셔서 제가 가족을 대표해서 나왔으니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례한 두 분과 달리 우리 오빠는 그래도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두 어른께 인사를 먼저 드렸어요. 하지만 예비 시부모는 우리 오빠 인사는 흘려들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로 그래요. 이거 참 아무리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키워주신 할머니는 나오실 줄 알았는데 좀 그러네요. 이렇게 예비심은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냈죠. 우리 오빠는 왜인지 남자친구를 사귀는 초반에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의 부모님과 처음 인사를 하고 나서부턴 더욱 얼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 오빠지만 가족인 전 알 수 있었어요. 큰일 났다. 우리 오빠 진짜 저분들이 다 마음에 안 드나 봐. 이제 본격적으로 세롬이가 우리 하준이와 결혼할 만한지 어디 얘기를 해볼까요? 세롬 양 오빠는 무슨 일해요? 결혼을 하셨나? 앞으로 세롬이 혼자 이 결혼 준비하기 버거울 텐데 오빠가 도와줄 능력은 되실라나? 전 일선기업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미혼이고요. 오빠로서 동생 결혼하는데 제 힘을 실어줄 생각이긴 합니다만 애들끼리 결혼하는데 원하는 것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아, 일선기업 들어본 회사구만. 하지만 대기업도 아니고 그냥 이름 있는 중견기업인데 거기 월급쟁이가 돈을 모아봐야 얼마나 모았겠어. 우리 하준이가 무슨 일 하는지 알지? 네, 일전에 병원에서 한번 마주친 적이 있어서 의사 레지던트로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그래요. 우리 어차피 다 어른이고 세상사 아는 처지끼리 톡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내가 저 세롬이한테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철이 없는 것 같아. 애들 신혼집은 강남의 아파트나 빌라 전세 정도는 해야 되고 몇 년 뒤에 하준이가 병원 차릴 때 그 상가, 건물이면 더 좋고 그것도 해줘야지. 이건 기본이고 결혼할 때 의사 남편을 얻으면 그 시댁엔 얼마나 정성을 보여야 할 거야. 예단이나 예물은 강남 쪽 사모님들이 하는 그런 액수는 돼야 되고 그리고 예복도 우리 가족과 하준이 할머니까지 다 맞춰야 돼.
이렇게 준비하면 몇 억이 뭐야? 몇십억이 들 텐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세롬이나 그 친오빠나 다 월급쟁이일 텐데 말이야. 그리고 고깝게 듣지 말고 하는 김에 얘기할게요. 사실 세롬이가 양가 부모 다 있고 친정이 좀 넉넉하면 내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부담스럽게 요구 안 해. 다 알아서 그쪽에서 눈치껏 의사사위 받을 거거든. 근데 그런 거 모르는 집안일 거 아니야? 할머니 밑에서 컸으면 가정교육은 잘 받았을지 어떨지도 모르겠고 해서 내가 좀 구체적이고 여유 있게 요구하는 거니까. 예비 시모에 무례하면서 천박한 돈 얘기에 이제 친오빠는 얼굴이 구겨질 대로 구겨져서 그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전 그냥 봐도 저 하준이라는 친구가 우리 세롬이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한번 집안 분위기 지켜보고 판단하려고 했는데 그쪽 부모님은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르시군요. 우리 할머니처럼 훌륭한 분 밑에서 컸다는 것이 우리 남매에겐 자긍심인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니 매우 불쾌합니다. 우리 오빠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이상 상견례 자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졌어요. 참 어디 한참 어린 것이 어른들한테 눈을 부라리고 또박또박 지 할 말만 하는 거 봐라. 그쪽 할머니가 훌륭하다면서 근데 손주들 예절 교육을 그렇게 가르치디? 이제 우리 할머니까지 욕보이다니 전 참을 수가 없었죠. 참다 하니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우리 할머니 당신들이 그렇게 쉽게 말할 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오빠도 얼마나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욕하시는 거예요? 무례하고 천박하기로 따지면 결혼 전부터 돈돈거리면서 돈 뜯어낼 얘기만 하는 그쪽 집안 사람들 아니신가요?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남자친구 옆에 앉아있던 남자친구 엄만 저에게로 다가와서 그만 제 뺨을 2대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막장입니까? 예비 시모에게 뺨을 맞다니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지금 나 때린 거예요? 뭐? 무례? 천박? 이게 어디서 집을 마음대로 놀려? 부모도 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란 것들이 감히 어디다 대고 너같이 족보도 없는 년이 감히 의사를 넘봐? 내 잘생기고 잘난 아들을 이런 우아리 없는 것들을 좀 더 맞아야 돼. 이 광경에 더 놀란 건 제 옆에 있던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하회탈 아저씨와 오빠의 수행비서를 다급히 불렀어요. 두 건장한 남자분은 우리가 있는 방으로 쏜살같이 들어와서 저를 친 예비시모와 그 옆에서 말리던 예비시부를 바닥에 엎드려 놓고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아유, 이게 무슨 짓이야? 니네 누구야? 갑자기 이렇게 당한 일에 놀라서 버둥대면서 예비 시부모는 소리를 쳐댔습니다. 세롬아, 괜찮니? 오빤 물수건으로 제 뺨을 만져주며 걱정했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 전 제가 사랑했던 남자의 부모님이 이렇게 저질인지 그 정도 남자랑 결혼한다고 오빠를 졸라댔던 것이 너무 후회되고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못 들었어요. 오빤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입고 있던 수트를 정리하면서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무래도 이 결혼은 안 되겠네요. 당신네들 해서는 안 되는 큰 실수를 하고 말았군. 우리 집안과 격이 맞지 않더라도 동생이 좋아한다고 하니 열린 마음으로 나와줬건만 이렇게까지 천박하기 짝이 없는 평민 집안이라니 정말 우습군. 내 동생에게 폭력을 가한 하중군 어머님 곧 그에 맞는 처벌을 받을 것이니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 정하준 겨우 이사 직업 하나 갖고 네가 우리 집 세롬이를 넘봐? 완전 마마보이라 저런 천박한 엄마 밑에서 하라는 대로 줏대 없이 산 놈 같으니 다시는 세롬이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 세롬아 가자. 그렇게 오빤 그들에게 속 시원하게 한 소리하고 절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섰습니다. 남자친구는 거기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하고 있는 자기 부모 옆에 가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당황한 채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빠의 말에 영문을 모르겠는지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세롬이 니네 집안이 뭔데?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 보고 뭐 평민?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어진 우리 하회탈 아저씨가 한 얘기에 예비시몬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고 합니다. 멍청한 것들이 세트로 노는구나.
우리 세롬 아가씨 할머니 지금 일신기업 회장님이셔. 작고 하신 남편분과 함께 창업하신 창업주란 말이시다. 그리고 지용 도련님은 지금 일신기업 사장님이시고 세롬 아가씨는 일신기업의 상속녀지. 아들 하나 의사 나부랭이라고 어디 집안인지도 몰라 뵙고 달려들어? 당신들은 경찰서에 연행할 거고 특히 우리 세롬 아가씨 뺨을 친 당신 아주머니 콩밥 먹을 생각하면 돼. 만만하게 보고 깔아뭉개던 자기 아들의 여자친구가 큰 기업의 상속녀라니 그 할머니가 창업주이자 대표라니 남자친구와 그의 아비는 상상도 못한 얘기에 너무 놀라서 있었고 실신한 예비시모를 바로 응급처치도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다네요. 이 모습에 수행비서와 하회탈 아저씨는 너무 웃기다는 듯이 한참을 웃어댔습니다. 이제 상황은 뒤바뀌었어요. 제가 격이 떨어지는 집안의 남자를 사랑해서 감당해야 했던 숨을 더 이상 겪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전 하준 오빠와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혼 얘기에 하준 오빠는 저에게 사정을 했어요. 그동안 널 몰라보고 무례했던 우리 부모님 나 봐서 대신 용서해주면 안 될까? 이젠 절대로. 그리고 네 털끝도 안 건드리실 거야. 너 나 많이 좋아하잖아. 이렇게 날 버릴 거야? 내가 바보 같았어. 사랑이라는 콩깍지에 씌어서 인성도 능력도 안 되는 오빠나 그 부모님이나 감싸 안으려 했더니 내 자신이 수치스러워서 미칠 지경이야. 이제 오빠도 나에겐 별거 아닌 사람일 뿐이야. 알았어. 정말 미안해. 그럼 우리 엄마 폭행 사건으로 고소한 거 그거 취하해주면 안 될까? 응? 오빠네 어머님이 비단 나에게 뺨만 올린 게 문제가 아니야. 그 전부터 나에게 몹쓸 말부터 아주 대단히 괴롭히셨지. 고선 취하하기 어렵겠어. 그러면 혹시 우리 약혼 반지 그것도 돌려줘야 돼? 남자친구는 약혼 반지를 갖고 싶었던지 조심스럽게 저에게 묻는 거예요. 세상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한 얼굴이 그렇게 가증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반지인 작년에 새로 나온 티파니 브랜드로 하나당 가격이 500만 원도 넘으니 그것은 갖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 그거 오빠 해. 그거나 먹고 떨어지자. 고마워 오빠한테 남아있던 일말의 정까지 떨어지게 도와줘서. 처음엔 오빠 엄마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아니었어. 오빠가 그 정도 인간밖에 안 되는 마마보인데 어떻게 하겠어? 그 뒤로 전 하준 오빠를 만난 적이 없어요. 다니던 병원에서도 오래지 않아 쫓겨나고 만 모양입니다. 그들에게 분노한 우리 오빤 얼굴에 그늘을 들이우고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 자식이 다니는 병원장이 우리 할아버지 학교 후배이고 우리 집안 눈치 보고 있지. 넌 여기서 늘 승진 문턱에 걸려 넘어지게 해주지. 그뿐이겠어? 눈의 가시처럼 앞으로 병원 생활 쉽지 않겠지. 오빠는 병원장에게 정하준 닥터에 대한 알력을 행사했고 얼마 견디지 못하고 병원에서 퇴사한 모양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다니던 병원에서 그 사람 얼굴을 보지 않게 되니 속이 시원했어요. 자칫하면 못난 남자와 결혼하고 그 집안의 사람이 될 뻔했던 아찔한 사연은 이제 여기까지 전할까 합니다. 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싱글의 몸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사람 보는 안목을 키우고 신중하게 오빠랑 할머니랑 상의해가면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 좋은 소식은요. 우리 친오빤 작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종업계에 다니는 회사 대표의 둘째 딸이라고 하는데 저희 집안끼리 정략 결혼이라서 우리 오빠가 팔려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둘이 어릴 때부터 집안 모임에서 만나면서 마음을 키워온 모양입니다. 여자분이 서양화 화가로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할 때부터 이메일이나 화상 전화로 연락하고 해외 출장이나 여행으로 가끔 만나면서 사랑을 키워온 모양이에요. 그렇게 감쪽같이 절 속이고 오빠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오빠가 부러워서 저도 진짜 제 운명의 짝을 만날 수 있길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혼은 신중히, 덤벙대는 전 정말 신중하게 결혼 상대를 찾을 예정입니다. 그럼 전 여기서 제 얘기 마쳐볼까 해요. 저희 얘기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